2016년 호주의 한 마을에서 벌어진 살인사건. 목격자 하나 없는 이 미스터리한 사건의 유일한 실마리는 현장에서 발견된 하나의 지문이었습니다. 비록 목격자는 없었지만 만약 이 지문이 등록된 사람의 지문이라면 손쉽게 범인을 잡을 수 있을 거라 경찰은 기대했는데요. 온갖 데이터베이스를 모조리 뒤져봤지만 지문에 해당되는 범인은 도저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이 지문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인데, 이 지문의 주인공은 바로 코알라. 놀랍게도 코알라는 영장류가 아님에도 영장류와 같은 지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문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 뱃속에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형성되는데요. 자궁 안에서 손가락을 움직이며 성장함에 따라 지문의 패턴은 점점 명확해집니다. 이러한 발달 과정을 거쳐 아기가 세상 밖으로 나올 때엔 이미 고유한 지문이 완전히 형성된 상태이며, 지문은 같은 모양인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본인 인증이나 범죄 수사 등의 중요한 요소로 사용됩니다. 아주 극히 드문 확률로 지문이 비슷한 경우가 발견된다 해도 전체가 아닌 일부가 비슷할 뿐, 완벽하게 똑같은 경우는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이러한 지문은 손가락이 베이거나 화상을 입더라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원래의 패턴으로 다시 형성될 정도로 놀라운 회복력을 갖고 있습니다. 1934년 미국의 범죄자 존 딜린저는 범죄를 저지르고 난 이후 자신의 지문을 없애기 위해 표피를 절제하고 염산을 사용하는 등 꼼수를 부렸지만, 놀라운 회복력 덕분에 지문이 다시 자라나는 바람에 결국 모든 게 뻘짓이 되었는데, 어릴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지문의 패턴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그리고 문제의 코알라. 코알라는 영장류가 아님에도 지문을 가진 것도 모자라 지문의 모양이 인간과 아주 흡사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전자현미경으로 자세히 살펴봐도 구별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실제로 범죄학 교과서엔 코알라와 인간의 지문은 구별하기가 어려우니 반드시 지문 이외에 추가 단서를 확보해야 한다고 적혀 있으며, 코알라의 서식지인 호주에선 아예 코알라의 지문을 하나하나 수집해 놓기까지 하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린 살인사건 또한 코알라의 지문을 미리 수집해 놓았기 때문에 의문점을 해결할 수 있었고, 비록 경찰은 재수사를 해야 했지만 지문을 수집해 놓은 덕분에 헛고생을 덜하고 시간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코알라는 대체 왜 영장류가 아님에도 영장류처럼 지문을 갖게 된 것일까요? 이거에 대한 분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그럴듯한 분석은 유칼립투스 잎을 먹기 위해 지문이 발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충 눈앞에 있는 잎을 아무거나 먹게 생긴 코알라는 알고 보면 꽤 미식가에 속하는데, 유칼립투스 잎은 약 700여 종이 넘는 다양한 종이 존재하지만 코알라가 먹는 건 이 중에서 불과 50여 종. 더럽게 까다로운 입맛을 갖고 있습니다. 유칼립투스 잎은 보기와 달리 독성을 품고 있기 때문에 코알라는 보다 독성이 적은 잎을 고르기 위해 잎 위에 난 작은 털까지 섬세하게 느낄 수 있게끔 지문이 발달했는데요. 이 지문 덕분에 코알라는 삶의 대부분을 땅이 아닌 나무에 매달려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알라의 지문처럼 동물이 범죄 수사에 도움을 주는 경우가 몇몇 더 있는데, 심지어 쓸모없고 죽이고 싶은 모기마저도 가끔은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만약 범죄 현장에서 모기가 용의자의 피를 빨고 현장 주변에 남아있다면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배부른 모기는 식사를 마친 뒤 근처에서 휴식을 취하는 특징이 있어 만약 이 모기를 잡아낸다면 큰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05년 이탈리아에선 범인의 피를 빨아먹은 모기를 분석하여 해안가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의 범인을 검거한 적이 있었고, 현재 과학수사연구원들은 모기 외에도 벼룩이나 진드기를 통해 DNA를 채취하는 방법까지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지문, 이것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드물게 있다고 하는데요. 희귀유전 질환인 아데르마토글리피아를 앓고 있는 사람들은 매우 예외적으로 지문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